왔네. 이게 안 오는 안 네네 안 오는 줄 알았어요. 하나 둘 셋 넷. 왜 안 들어와? 소리가 나가는 걸 봐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자, 오늘 교재 못 받았죠?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요것도 여기 여기. 자, 보자. 왜 안 들어오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아니 뭐 들어오겠지. 아이고. 아유 반갑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입시반 이어서 이게 뭐 가슴이 싱숭생숭 할 수 있겠네요. 좋아요. 자기는 이제 어느 과 쓸 예정이에요? 아직 안 정했어요? 그럼 학교는 어디 쓸 거예요? 이 논술. 그러니까 뭐건 근데 연대만 딸랑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보통 어디? 카이스트. 카이스트하고 연대하고 두 개요? 연대는 특별히 꼭 안 정해놨고요? 그렇구나. 자기는? 서울대하고 포스텍하고 연대 세 군데? 네, 근데 사실 성균관대는 반도체. 그 성균관대도 썼다고요? 쓴다고요? 알겠습니다. 네. 아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러 가지 그 뭐냐면 과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요 입시 수업은 이것만 들어요? 아니 다른 것도 들어요? 화학은 이것만 듣는 거죠? 아니 또, 예, 화학 심층 뭐 또 다른 거 듣고 또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이걸로 다 해결할 거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게 그 이제 화학 논술 혹은 화학 심층 뭐 큰 구분은 없는데 그 뭐 아시다시피 그 화학 심층이라고 하면 이제 말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고 논술은 이게 막 장문으로 쓰는 거라서 뭐 그런 형식적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문제의 난이도 같은 것들에 뭐 큰 차이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한 학교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학교를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여러분 하다가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이게 쭉 공부하다가 이제 중간에 뭐 원서 내고 어떻게 하면 뭐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막 하잖아요. 뭐 하다가 보면 여러 개 처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뭐냐면은 그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막 추려나가다 보면 갑자기 공부하다가 이쪽으로 가야겠다 하면은 또 이제 학교도 바꾸고 뭐 이러면서 수업 듣다가 또 안 나오고 막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이 학교에서는 예를 들면 화학을 보는데 저 학교에서는 화학을 안 보고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제 그 뭐냐면은 그 진로나 학과 선택이 좀 바뀔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이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대하고 카이스트는 그 오랫동안 화학 심층을 계속 유지해 오던 학교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서울대와 카이스트 관련해서는 기출 문제들이 많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연대하고 고대 같은 경우는 원래 그 몇 년 전까지 화학 논술을 되게 했었어요. 했다가 최근에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 거지. 이게 뭐 좀 묘해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런 어떤 그 형식적 특징이 있고, 그다음 문제 수준은 어떻게 되냐면 그 카이스트하고 그 서울대는 화학 심층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기출 문제들을 보면 되게 여러 가지 유형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이런 문제도 내보고 저런 문제도 내보고 막 그랬었는데, 연대하고 고대는 되게 기가 막힌 게 기출 문제만 놓고 보면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물론 거길 지원하는 학생들이 그걸 다 풀었느냐 안 풀었느냐는 나중 문제인데, 문제만 딱 놓고 보면요, 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리고 이제 뭐 어쩌다 보면 뭐 통합형 논술이네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뭐 물리화학 생물이 약간 섞여 있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뭐 이렇게 과목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서도 상당히 그 연대나 고대 쪽은 상당히 문제가 쉽지가 않았어요. 지문 자체가 이렇게 많았었고, 거기에서 많은 요소들을 뽑아냈어야 하며, 심지어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그래도 서울대나 카이스트는 교과 과정에 나와 있는, 예를 들면 이제 얘가 화학이라고 하면 화학이라는 느낌이 나는 것들을 뽑아다가 문제를 많이 만들어요. 그걸로 이제 학생들이 문제를 잘 풀건 말건 관계없이 하여튼 딱 형식적으로 보면 이게 화학 문제다 이렇게 딱 느낌이 오는데,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는 무슨 막 장문이 이게 문제 한 페이지 막 한 바닥 두 바닥 잔뜩 있어. 막 읽으면 무슨 막 석유 시추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아주 공학적인 얘기들까지 막 잔뜩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접근해서 풀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다시 연대나 고대나 뭐 그런 식으로 이게 논술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뭐 어쨌건 파고 들어가면 그 내용적으로는 잘 알아야 풀 수 있는 것들이 나오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의 구성은 이렇게 할 거예요. 3시간 수업 중에 2시간 반 정도는 제가 수업을 하고요. 나머지 30분 동안 여러분들 쓰기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쓰기 훈련 하시고, 그때 여러분들이 쓸 때 내가 옆에서 이제 약간씩 첨삭 지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답안지를 구성할 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보고 있다가 내용적으로 여러분들 조금 잘못 가고 있는 것들은 내가 이제 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말씀도 드리고 할 거예요. 그래서 30분 동안 쓰기를 하고, 그 다음에 쓰기 한 걸 제가 가져가서 이제 집에서 채점을 해가지고는 여러분들한테 결과를 말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제 논술을 하게 될지 심층을 하게 될지 이건 뭐 아직 결정이 안 됐을 거예요. 왜냐면 학교를 하나만 결정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맞죠? 둘 다 할 거죠. 그러니까 둘 다 할 거니까 이게 이제 다 대비를 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내용적으로 알아야 뭐 답을 하는 거니까 이제 그 내용적 것부터 이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첫 번째 코스 1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 1이 주가 될 거고요. 시간이 조금 남을까 싶어서 코스 2도 드리는데, 다 안 되면은 다음 시간에 코스 2를 할 거예요. 알겠죠? 자, 첫 번째 코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화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양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들어와서 보고 있는 거 맞아? 왔구나. 왔다. 에잇. 현준군, 목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마이크 테스트. 현준, 목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그 교재도 받았죠? 에잇. 받았죠? 자, 코스 1부터 갑니다. 자, 초반에 그 화학 양론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뭐 서울대나 연고대 입시 준비하는데 화학 양론 모르겠다 그러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제 화학 양론 대놓고 제가 다 설명은 안 드릴 거고요. 거기 이제 나와 있는 문제들 중 제가 설명하지 않은 것들은 집에서 또 열심히 또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해설지가 붙어 있으니까 충분히 가정학습이 가능할 거예요. 자, 이때 우선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 문제는 바로 5페이지에 있는 9번 문제입니다. 5페이지는 9번 문제. 이거 완전 중요하다. 자, 이 뭐냐 보죠. 자, 첫 번째.
자, 여기서 나오는 건 바로 요겁니다. 이 매스 스펙트로메트리라고 하는 테크닉이 각종 입시에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얘는 진짜 화학과나 뭐 각종 공학과에서 실제로 그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분석 툴인데 이게 입시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화학 원에 그리고 물리 원에 매스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개념이 약간 등장하거든요. 그럼 이제 입시에서는 그런 그 교과서에서 등장하는 개념들을 확대해서 좀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매스 스펙트로미터에 대한 이 분석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말 분석은 바로 질량 분석 법.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느냐? 자, 얘는 예를 들어서 원자, 분자 등의 작은 입자들 그놈의 질량을 직접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기기 분석 같은 걸 배우게 되면 이 매스 스펙트럼에 대한 뭐 구체적인 기계 장치 뭐 이런 것들도 배우게 됩니다만 이게 그 뭐 고등교과 과정에서는 그렇게 심하게 나올지 않을 것 같지만 나오기는 하네요. 자, 그래서 원리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1. 작동 원리. 자, 우선 첫 번째는 1. 전통적인 섹터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1950년대 주로 사용하던 겁니다. 그래서 매스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게 최초로 개발된 게 1950년대인데 그때부터 꽤 수십 년간 사용되던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로 이게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이걸 구동 방식에 대해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물리 원 정도만 수강을 하면 중간에 이제 그 충분히 이런 요소들이 나오는데 한번 기억이 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구동 방식은 요거예요. 자, 여기에 한쪽에 요렇게 플러스 극판을 두고요. 반대쪽에 마이너스 극판을 둡니다. 여기에 어떤 양이온 하나를 두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어떤 전하를 뜰 텐데 그 전하를 이렇게 바꾸죠. 플러스 Q로 두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양이온이고 이때 질량은 M.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플러스 극판이고 마이너스 극판이니까 여기서는 청력, 여기서는 인력이 나타날 테니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서 슝 하고 가속이 되겠죠. 그럼 슝 하고 가속이 돼서 이 플러스 입자가 여기 마이너스 극판에 도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정기적으로 중화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극판에 있는 전자가 양이온으로 흘려들어서 얘가 다시 환원이 돼버릴 거고 그러면 이온 상태가 아니게 될 테니까 얘는 그냥 소멸이 될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마이너스 극판에 이런 식으로 구멍을 하나 뚫어둡니다. 그럼 구멍을 뚫어야 되게 되면 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속이 되면서 마이너스 극판에 도달하지 못하고 마이너스 극판에 충돌하는 게 아니라 얘가 여기서 이렇게 쇽
하고 빠져나오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 빠져나온 골목에 주변에 뭐를 걸어준다? 주변에 외부 자기장을 걸어줍니다. 그럼 얘가 여기에서 외부 자기장을 여기서 쇽쇽쇽 걸어주게 되면 자 외부 자기장이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외부 자기장이 나와 있는 요런 영역으로 요 플러스 입자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기적으로 가속을 시킨 다음에 여기에서 이 마이너스 극판을 빠져나온 상태에서 여기 외부 자기장으로 향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자기 유도를 배운 적이 있을 거고요. 자, 보시다시피 플러스 입자가 빠져나오고 있어요. 그럼 플러스 입자가 빠져나오는 이 움직임을 뭐라고 해요? 이걸 바로 전류라고 하죠. 그러면 전류가 진행되고 나면 항상 유도자기장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이게 오른손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게 만들어지죠. 그럼 이때 전류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오른손 법칙을 생각을 해보면 이때는 이 녀석에 의한 유도자기장이 요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손 법칙으로 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이 점땡이하고 요 x는 여기서 이제 유도자기장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자 외부 자기장은 지금 나오려고 하고 외부 자기장은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요 두 자기장이 서로 상쇄가 돼요.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다르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도 외부 자기장도 나오려고 하고 유도 자기장도 나오려고 하니까 여기서는 자기장의 보강 간섭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상쇄 간섭된 곳은 자기장이 없어지고 보강 간섭된 곳은 자기장이 많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여기가 소해지고 밀해지겠죠. 그럼 항상 소해지고 밀해진 것 사이에서는 뭐가 나타나게 됩니까? 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필드가 차이가 나게 되면 항상 힘이 나타나게 되는데 마치 저기압에서 고기압으로 바람이 불듯 보강 간섭된 영역에서 상쇄 간섭된 영역으로 뭐가 이렇게 힘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어떻게 되겠어요? 진행 방향에 수직한 힘이 나오게 되니까 얘가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원 궤적을 돌면서 휘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회전 반지름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회전 반지름이 누구와 관계가 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양이온의 양전하 그리고 질량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회전 반지름이 이 경우 커진다라는 얘기는 바로 여기에 있는 저 전하량과 저기 이제 질량과 이 이온가 요 사이에 요 비가 커질수록 여기에 있는 회전 반지름이 커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뭐 때문이냐면 자, 질량이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럼 이제 이 전통적인 섹터 방식에서 1. 개요도 2. 자, 질량이 커진다는 얘기는 바로 그 입자의 관성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럼 관성이 커질수록 운동 방향을 바꾸기 쉬워요, 바꾸기 어려워져요? 운동 방향을 바꾸기 어려워지죠. 그래서 여기서 회전 반경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전하량 Q는 작아질수록 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전기력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회전 반경이 커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정전기적 상호작용이 강하게 나타나야 유도자기장도 강하게 나타나고 금방 휘어버릴 텐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기력이 작아져서 회전 반경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뭐 간단한 그 물리학적인 조합을 하면 요놈하고 요놈 사이에 함수 관계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실제 뭐 화학 시험에 이 둘의 함수 관계를 뭐 이렇게 실제로 뭐 증명해라 이것까지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제 물리 문제면 요거하고 요거의 함수 관계를 증명하시오 뭐 그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빠져나왔을 때의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여기서 나타나는 전류에 의한 로렌츠 힘, 그 다음에 원운동을 하니까 그 등속 원운동 그 수식을 조합을 하면 요 둘 사이의 함수 관계를 구해낼 수 있는데 뭐 화학 문제에서는 뭐 더 이상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런 컨셉을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것 퀴즈. 이 경우 Q는 보통 얼마일까요? 화학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Q가 지금 뭐냐면 저 양이온의 양 전하량이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예를 들면 이 Q가 이게 이온가, 예를 들면 이온가니까 1 플러스다, 2 플러스다, 3 플러스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기서 사용하는 양이온이 1 플러스일 수도 있고 2 플러스일 수도 있고 3 플러스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수없이 많은 양이온 중에 얘는 보통 뭐예요? 그게 뭘까요? 화학 문제로는 이런 게 나와요. 이 물리 문제라고 하면 얘하고 얘 사이의 함수 관계를 구해라 이런 게 나오지만 이게 화학 문제라고 하면 이런 모델링에서 Q가 얼마겠니? 이런 거에 대해서 논술을 해보라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저 Q 값은 얼마일까요? 물론 어디까지나 보통. 오빠 이름은? 준현이? 준현이 오빠 Q 값은 보통 얼마일까요? 정해져 있어요. 이게 지금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정해져 있어요. 1 플러스 혹은 우리 언니 이름은? 혜인이 언니? 혜인이 언니 이 Q는 보통 누굴까요? 얼마일까요? 바로 Q는 보통 1 플러스입니다. 준윤이 오빠 얘기했네요. 혜인 언니 그럼 1 플러스라고 하면 이유가 뭘까요? 논술하라고 하면 이유를 써야 되겠죠. 뭐 발표하라고 하면 이유를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쓰건 말하건 뭐. 그럼 왜 1 플러스가 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써도 되죠. 뭐 2의 플러스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왜냐면 1 플러스라고 하는 건 전자 하나만큼 양이온 상태니까 뭐 이온가가 1이라고 해도 되고 뭐 전하량이 Q 플러스라고 해도 되고. 이유는? 질량 측정을 하는 과정이니까 Q에 대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좋아요. 준현? 왜 1 플러스일까요? 위에서 있으면 불안정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H 플러스 될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금 입시 과정이 있죠. 학교 내신 문제 푸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냐면 준현이 오빠 학교가 대전 같고 대전 그다음에 혜인이 언니는? 에? 둘이 아는 사이예요? 아 그래요? 친구예요? 친구는 아니?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네. 학교 내신 때는요, 특히나 영재고 과학고 같은 경우는 이게 보통 고등교과 과정 이상의 것들을 하기 때문에 막 여러 가지 논리 구조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막 이렇게 뭐 별의별 어려운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하는 건 입시지. 입시에서는 답을 어떻게 해야 돼? 입시에서는 답을 내 맘대로 쓰면 나가리예요. 입시에서는 답을 어떻게 써야 돼? 반드시 화학 1, 화학 2 교과서에 있는 말을 써야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여러분들 답 나쁘진 않은데 그렇게 답하면 안 돼요. 반드시 화학 1, 화학 2 교과서에 있는 말을 써야 돼요. 이유는 이겁니다. 물질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유예요. 아까 준현이가 2 플러스 3 플러스가 되면 뭐 불안할 것 같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 말이에요. 근데 2 플러스 3 플러스가 불안해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불안한 게 맞지. 맞는데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이런 표현을 써야 된다고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말은 화학원 화학투 교과서에 나오죠. 수능을 보는 애들도 이건 알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뭐 위치 에너지가 어쩌고 이런 말 쓰면 안 돼. 왜냐면 교과서에 그렇게 말이 안 나와 있어. 요런 말을 써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 매스 스펙트럼에선 항상 양이온이 등장하게 돼 있는데 그 양이온의 이온가가 1 혹은 뭐 2 플러스 이런 꼴로 나타난다 라는 것을 꼭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이 아이디어 완전 중요하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쉴게요. 준다잉. 두 번째는 자, 요런 방식이 있어요. 쿼드로폴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자, 쿼드가 뭔 뜻이죠? 쿼드? 쿼드로 하면 쿼드가 뭔 뜻이에요? 영어에 사용하는 어근 중에 쿼드가 뭔 뜻이에요? 4개. 4개란 뜻이고요. 폴은 몽댕이. 몽댕이를 폴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이미 말해서 쿼드로폴이니까 무슨 짝대기 4개가 있는 걸 뜻해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이게 뭔 뜻이냐? 요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 교류 전기장 속 이온의 움직임. 자, 뭘 어떻게 하겠냐면 우선 막대기 4개지만 우선은 막대기 2개짜리를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막대기 쇠몽댕이 2개를 두고 여기에다가 전원을 걸어주는데 한쪽에다가 플러스 전극, 한쪽에다가 마이너스 전극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지금 뭐다? 교류예요. 그러면 교류란 얘기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바뀐다는 얘기예요? 바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자꾸 바뀐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얘가 자꾸 플러스 마이너스 자꾸 바뀌어요.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 요렇게 플러스 입자를 요렇게 집어넣겠다 라고 하면 저 플러스 입자의 움직임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자, 딱 들어왔는데 처음에 얘가 플러스였어. 그럼 플러스하고 플러스는 청력이니까 얘가 들어온 다음에 휘겠지. 근데 갑자기 진행했는데 갑자기 플러스로 바뀌는 거야. 그럼 또 얘가 이렇게 바뀌겠지. 그럼 계속 요렇게 빠져나오게 된다 이런 말이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양쪽 몽대기를 2개를 준비하고 교류를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바꿔주면 이거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서 요동을 치게 될 거라고.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막대기를 이제 4개를 써볼게요.
이게 이거 어떻게 그래? 그래. 이렇게 하고 쟤를 먼저 그리자. 된 다음에 오케이. 자, 이렇게 됐을 때 교류 전원을 요렇게만 마이너스 플러스를 바꿔주는 게 아니라 요 좌우 입장에서도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바꾸어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 요 놈하고 요 놈의 교류를 걸어주는 것뿐 아니라 바로 이것과 요거 사이에도 교류를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면 구조를 보면 막대기 4개를 이렇게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꾸어 걸어주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꾸어 걸어주는 거예요. 막대기 4개를 상하 좌우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플러스 전하를 띄는 입자를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입사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서 이 플러스 입자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까요? 자, 만약에 막대기가 2개만 있으면 여기에서 이 둘 사이에서 교류에 의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빠지겠죠. 그런데 이 두 쌍에 의한 교류에 의해서는 위아래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 2개 때문에 왔다 갔다 할 거고 위아래 때문에 왔다 갔다 할 거라고. 그럼 그런 식으로 얘가 진행해야 되는데 얘 때문에 왔다 갔다 위아래 때문에 왔다 갔다 이게 섞여 나오겠지. 그럼 전체적인 움직임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빠져나올까요? 이런 움직임하고 이런 움직임이 섞여 있어요. 그럼 입자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물론 꽤 아주 불규칙적인 움직임을 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얘가 여기서 입사한 다음 이렇게 해서 스월링을 해서 빠져나와요. 이렇게.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해서 막 비틀비틀 하면서 이런 식으로 빠져나온다. 무슨 말 알겠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이게 저 입자의 질량을 측정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냐? 이겁니다. 이 입자의 질량이 클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관성도 크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저런 식의 나선 운동이 작아집니다. 즉 얘가 딱 들어왔는데 위아래 상하좌우로 막 비틀비틀비틀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얘가 무거울수록 이 비틀비틀하는 폭이 작고 가벼울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비틀비틀하는 폭이 그렇게 커진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나선 운동의 폭이 작아지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이 폴 바깥으로 잘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반면에 어떻게 되냐면 이 녀석이 가벼울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운동하다가 극판에 부딪히는 거예요. 소멸돼 버리겠죠. 가벼우니까 나선 운동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쭉 움직여서 자 이게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가 보시다시피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막 바뀌는데 얘가 이렇게 막 움직이다가 이 교류가 바뀌는 박자에 맞춰서 움직임을 바꿔야 되는데 가볍다 보니까는 이게 휙휙 너무 심하게 움직여서 어느 순간 어느 전극판에 따른 교류 움직임에 따른 움직임이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를 못하고 심하게 꺾여 움직이다가 어느 극판이랑 충돌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충돌을 해버리면 그 극판에서 추가적인 산화나 환원이 돼버릴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정기적인 입자가 소멸돼서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그런 얘는 끝까지 빠져나오겠어요? 못 빠져나오겠어요?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류의 주파수에 따라서 이 쿼드로폴을 빠져나오는 녀석의 질량 범위를 정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무거운 건 잘 빠져나오고 가벼운 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걸어준 주파수 영역대에 따라서 빠져나오는 녀석의 질량 범위를 대강 알 수가 있게 된다고요. 알겠죠? 요거를 쿼드로폴이라고 하고 얘는 1970년대에 주로 썼던 방식입니다. 그럼 뭐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싶겠지만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세 번째. 토프란 녀석입니다. 자, 얘는 줄임말이에요. 뭘 줄여 쓴 거냐면 Time of Flight. 요거의 줄임말입니다. 자,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뭐겠어요? 비행 시간이겠죠. 얘가 바로 2000년대 이후 질량 분석 방법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 토프를 요즘 질량 분석을 한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그 섹터 방식, 두 번째 말씀드린 쿼드로폴, 이건 이걸 쓰는 데는 아무도 없어요. 알겠죠? 근데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앞서 말씀드린 두 방식은 실제 사용하진 않지만 그 녀석에 대한 물리적 해석은 상당히 교수들이 잘 물어요. 왜냐면 원리적으로는 중요하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얘는 진짜 요즘 써요. 그리고 이 구동 방식이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앞에 것들도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토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줄게요. 아유, 아유 간지러워. 자, 얘는 뭐냐? 짜자자잔. 여기에 플러스 극판이 있습니다. 짜자자잔. 여기에 마이너스 극판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압 플러스 입자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럼 여기서 당연히 어떻게 될 거냐면 당연히 플러스 플러스 청력 플러스 마이너스 인력이니까 당연히 여기서 슝 와서 쾅 하겠죠? 그죠? 슝 와서 쾅 하겠죠? 아주 당연한 건데 여기서 이제 뭘 측정하게 되냐면 뭘 측정하게 되느냐, 이름 자체가 타임 오브 플라이트죠. 그럼 뭐를 측정한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이름 자체가 타임 오브 플라이트니까 바로 시간을 측정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무슨 시간을 측정할 것이냐, 바로 요거. 자, 얘가 여기서 진행을 할 때 우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이차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전이차를 V라고 하겠습니다. 뒤에 있구나.
자, 그럼 저 속에서 아이고, 아이고, 자, 이제 또 어떻게 될 거냐? 그럼 요 전이차 속에서 요 놈의 이제 전하량을 플러스 Q라고 하면 이 플러스 Q의 입자의 이제 전하량과 이 녀석의 질량 M 이런 거 사이에 우선 어떤 관계가 성립할 수 있겠어요? 바로 여기에서 얘가 여기까지 도달했을 때에 그 뭐냐면은 그 여기까지 도달했을 때의 운동 에너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 운동 에너지가 나타나려면 요 놈에 대해서 이제 뭐 속력 쾅 하면서 속력 V가 만들어질 텐데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 있는 속력 V, 여기 있는 전하량 Q 질량의 전이차 V 요 사이에 무슨 관계가 성립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쾅 하는 게 아니고 속력 V가 이렇게 나타나게 될 테니까 요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면 당연히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QB. 자, QB가 뭡니까? 바로 가속 전기 에너지가 되겠죠. 그것이 나중에 이놈의 운동 에너지가 될 거란 얘기예요. 맞죠? 맞죠?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아까 섹터 방식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극판 요 자리에 군형을 뚫어둬요. 그럼 얘가 슝 해서 쾅 할 수도 있지만 군형을 뚫어 놓으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쇽 하고 빠져나올 수 있겠죠? 그 쇽 하고 빠져나오는 요 자리에 디텍터를 달아두는 거예요. 디텍터 검출기.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극판에서부터 이 디텍터까지 거리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 이 디텍터에 도달한 시간을 T라고 하자 이런 말이죠.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이렇게 가속된 속력 V와 시간 거리 L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시간 거리 L하고 시간 T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성립할 거라는 얘기예요. 자, 우선 여기에서 속력 V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얘를 이쪽으로 보내면 2E 분의 M 이런 꼴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바로 속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하고 속력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건데 그때 여기 있는 거리하고 시간은 어떤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냐면 바로 시간 T는 거리를 속력 V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요 V 자리에다가 얘를 넣어줘요. 그러면 이런 관계가 나올 거고 여기서 조금 더 정리를 하면 바로 질량 M은 전도석의 질량 M은 뭐가 된다? 바로 2EK T제곱 L제곱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런 물리적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러면 이 토프에서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겠느냐? 바로 이거예요. 요 녀석이 이제 첫 번째 이게 모델링이고요. 자, 두 번째는 해석 방식. 자, 당연히 이때 이 K는 어디서 온 거냐면 QV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Q는 뭐고 V는 뭐예요? V는 가속전압 저기 전이차라고 했고요. Q는 저 입자의 전하량이라고 했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V는 보통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바뀔 리가 없겠죠. 이미 세팅해 놨으니까요. 그 다음 Q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왜? 보통 뭐니까요? 1 플러스니까요. 아까 입자의 전하량은 웬만하면 1 플러스로 고정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운동 에너지도 보통 일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가속전압 역시 일정하게 유지를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전하량이 별로 변하지 않아요. 저 입자의 뭐 상태가 어떤 종류가 달라져도 보통 1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속전압을 곱한 게 운동에너지가 될 건데 얘도 일정하니까 얘도 일정해진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당연히 이 스크린까지 디텍터까지 거리도 이것도 특별히 변화시키겠어요? 그냥 그대로 두겠어요? 얘도 그냥 거의 일정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수식에서 이만큼이 다 뭐겠어요? 그냥 보통 상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거죠. 질량이 크다라는 것은 바로 저 스크린 디텍터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선 뭘 측정한다? 바로 이 시간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기계장치 장비 이름이 타임 오브 플라이트예요. 그래서 비행하는 그 시간을 측정해서 그걸 질량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앞에 그 두 방식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른데 오히려 물리학적인 분석은 훨씬 더 편리할 수 있죠. 이게 지금 현재 질량 분석을 하는 실험실에서는 항상 사용하는 기계 장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런 정도의 수식 전개는 할 수 있어야 입시 문제를 좀 원활하게 풀 수 있을 텐데 이따가 내가 한번 풀어보라고 하는 문제에 이걸 유도하는 과정이 등장하게 됩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 그 상위권 대학의 화학 문제에서는 이렇게 물리학적인 증명이 일부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여기서도 퀴즈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토프에서 실험 오차를 줄이려면 뭐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구동되는 게 토프예요. 그럼 이렇게 구동되는 토프에서 뭔가를 측정을 하는데 그 측정의 실험 오차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게 논술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맞겠죠?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반복 실험이요? 아, 그거는 꼭 얘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토프기 때문에 실험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서 오차는 무엇에 대한 측정 오차입니까? 뭘 측정할 때 오차예요? 지금 여기서 뭘 측정하는 거예요? 무게를 측정하는 거예요? 뭐 길이를 뭘 측정하는 거예요? 얘는? 시간을 측정하는 거죠. 질량을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측정해서 시간을 대입해서 질량을 알아내는 거예요. 알겠죠? 1차적으로 측정하는 건 바로 시간 측정인 거예요. 즉 여기서의 오차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측정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어떤 경우 시간 측정의 오차가 많이 발생하겠느냐라는 거지. 뭐겠어요? 어? 속도가 느릴 때. 속도가 느릴 때. 바로 이겁니다.
기계 내부를 초고진공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뭔 말이냐면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 내부 다른 기체 분자들과 부딪혀요. 궤적과 도달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길목에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고요. 에? 만약 이 길목에 이런 자리에 N2 기체 같은 게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 왔다가 얘는 딴 데로 날아가고 얘는 왔다가 충돌해서 이렇게 궤적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럼 충돌해서 궤적이 바뀌는 만큼 도달 시간이 같아지겠어요? 달라지겠어요? 당연히 달라진다 이런 말이 알겠어요? 그럼 그게 실험의 오차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토프라는 장치에는 뭐가 붙어 있다? 초고진공 장치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초고진공 장치는 장비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싼 장비예요. 그래서 토프는 나머지 질량 분석 장비에 비해서 상당히 고가예요. 알겠죠? 얼마쯤 할까요? 2억 정도예요. 최소 2억 정도 합니다. 상당히 비쌉니다. 알겠죠? 장비가. 그래서 그 앞선 것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이 많고 그다음에 더 정밀한 실험을 할 수는 있는데 상당히 비싸다는 게 좀 문제죠. 왜냐하면 기계적으로 이걸 그 설계하고 유지하는데 되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토프 장치는 상당히 그 비싼 장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육안으로 보면 등치가 굉장히 커요. 이제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실제로 보면 이렇게 한 폭은 이 정도 돼 있는 게 얘가 이만해요. 이 천장까지 있고 이만해요. 높이가 한 2m가 높고 이게 이만한 게 이렇게 있어요. 대부분이 뭐냐면 초고진공을 만들어주는 그 부분이에요. 실제 실험을 하는 영역은 굉장히 좁은데 그 안에 진공을 만들어주기 위한 기기장치가 이만큼 달려있어요. 알겠죠? 이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그 매스 스펙트로메트리라고 하는 몇몇 기계 장치들에 대한 구동 방식을 살펴봤어요.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실제로 등장하니까 요거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뭐를 한번 해볼 것이냐. 여기 줄게요. 줄게요. 그럼 이제 이 데이터의 분석 쿼드로포를 쓰건 뭐 여하튼 뭐 토프를 쓰건 어쨌건 실험에서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 나온 데이터는 똑같아요. 알겠죠? 그럼 그 데이터가 조금 더 정밀하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의미나 해석하는 방법은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얘는 1950년대도 이렇게 분석했고 지금도 이렇게 분석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거를 지금 보여주는 문제가 바로 9번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9번 문제로 돌아가서 우선 첫 번째 문제에서 얘기하는 구조의 루이스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언급하는 어떤 루이스 구조가 누구냐면 바로 탄소의 브로마이드의 염쇼 자, 이렇게 돼 있는 녀석이네요. 알겠죠? 그래서 탄소 하나에 염소 3개의 브로마이드 하나가 있는 뭐 이런 어떤 타입의 분자입니다. 이 분자에 대해서 질량 분석 실험을 했나 봐요. 그리고 어떤 데이터가 나온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자, 근데 이때 루이스 구조에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여기에 있는 탄소, 염소, 브로마이드에 뭐가 나타난다? 서로 다른 질량을 갖는 동위원소가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브로마이드 같은 경우는 바로 79짜리 브로마이드와 81짜리 브로마이드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 염소는 바로 35 맞나? 아, 헷갈려. 35짜리 염소와 질량수, 그 다음 37짜리 염소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동위원소라고 하죠. 자, 그 다음 당연히 탄소도 동위원소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위원소 있죠. 질량수 12짜리하고 질량수 13짜리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 탄소의 동위원소는 그 존재를 무시하겠습니다. 물론 탄소의 동위원소는 있습니다만 탄소의 동위원소 비율까지 생각하면 문제 계산이 너무 많아져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무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는 원자량 혹은 질량수를 뭐로 고정하고요? 12로 고정을 하고 브로마이드가 79, 81, 염소가 35, 37 이렇게 이제 각각 두 가지씩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것으로부터 문제에서는 이제 뭐가 나오느냐? 두 번째, 동위원소 존재 비율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그 동위원소 존재 비율이 지금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브로마이드의 경우 염소 먼저 씁시다. 염소의 경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35짜리 염소와 37짜리 염소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존재비가 어떻게? 요래 되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브로마이드에 대해서 자, 존재 확률을 생각하면 79짜리 브로마이드와 81짜리 브로마이드가 요렇게 존재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비가 거기 문제에 나와 있죠. 얘 같은 경우는 75.77%, 그 다음에 24.23%, 그리고 요 둘은 50.69%, 49.31%로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이 굉장히 예뻐 보이지가 않죠. 상당히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계산의 편의성 그리고 판단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숫자를 근사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얘는 4분의 3, 얘는 4분의 1, 얘는 2분의 1, 2분의 1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저기서 나타나는 4분의 3, 4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라고 하는 저 숫자를 또한 숫자로 두지 않고 편의상 문자로 조금 바꿔보려고 해요. 그러면 그 문자 표현은 여기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염소에 나와 있는 4분의 3, 4분의 1을 얘를 P, 얘를 Q, 얘를 R, 얘를 S로 존재 비율 표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여기서
세 번째, 나타날 수 있는 분자량의 경우의 수. 얘를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에요. 자, 분자량이라고 하는 건 뭐를 더한 게 분자량이에요? 원자량을 더하면 분자량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염소의 원자량은 12, 브로마이드는 79 아니면 81, 염소는 35 아니면 37인데 이때 여기에서 이 원자량들을 조합해서 전체 분자량을 살펴보자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선 탄소가 12고요. 그 다음 여기에 브로마이드가 79, 81 중 79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염소가 35면서 3번 35가 나타날 수 있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나타나는 분자량은 뭐가 된다? 이거 싹 다 더하시면 196이 나올 거예요. 뭐 간단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의 수 말고 다른 경우의 수들이 이제 계속 나타날 수 있겠죠. 자, 어떤 경우의 수들이 나타날 수 있느냐? 바로 79 말고 81. 보이시죠? 이런 상태로다가 생각을 하면 얘는 198이 나오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79인데 여기서 35가 두 번인데 한 번이 37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것도 198이고요. (79인데) 아니 81로 하자. 81이면서 35 두 번, 37 한 번이 나타나니까 그런 경우는 200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그리고 79인데 35가 한 번에 37이 두 번 나타날 수 있죠. 그럼 이건 200이 될 거고요. 81이면서 이런 분포면 202. 그리고 마지막으로 79인데 37이 모두 다 3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204 맞나? 204 맞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202예요? 아이고 200이에요? 202인가? 헷갈려. 202고 마지막으로 81에 37이 3번 나타나면 얘는 204가 될 거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로만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같겠지만 결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무슨 말 알겠죠? 5개의 분자량 분포가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질량 분석을 하게 되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분자에 대한 질량 분석을 하게 되면 저 분자의 질량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5가지의 분자량이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5가지 분자량이 어떤 분포, 그다음 어떤 확률로 나타나는지를 또 알아봐야 되겠죠. 그럼 그때 이런 테크닉을 쓰는 거예요. 자, 쓰시고 이제 또 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쓰고 있죠? 물어봐야지. 현중군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목소리 잘 들려요?
오케이 됐습니다. 예. 자, 필기 다 됐죠? 그럼 이제 얘를 이제 어떻게 접근하느냐? 요렇게. 자, 이제 줄게요. 그러면 네 번째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바로 분자량 각각의 확률을 계산해 보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어떤 계산을 하느냐? 이런 계산을 합니다. 바로 계산이 많으니까 이런 계산을 합니다. 자, 저 계산을 한번 살펴보시면 PQ, RS가 각각 누구죠? 바로 P가 그냥 염소 32 원자가 동위 원소가 등장할 확률인 거죠.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이건 너무 숫자가 지저분해지니까 요거하고 요거 하겠죠. 그 다음에 Q는 얘고 RS 각각은 요거 하겠죠. 그래, 뭐 이런 계산 한다고 치자. 근데 해보나 마나 전체 값은 뭐예요? 해보나 마나 전체 값은 뭐예요? 1 하겠죠. 1. 그러면 왜 이런 이상한 계산을 하냐? 그리고 얘는 1950년대에 섹터 방식의 질량 분석 실험을 하건 2000년대에 토프 실험을 하건 나타나는 모든 질량 분석은 이렇게 분석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이쪽 파트를 연구하는 사람은 머릿속에 무조건 이 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식대로 문제에 접근하고 풀어야 실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 컨셉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R은 보시다시피 79가 존재할 확률이고 S는 81이 존재할 확률이죠. 근데 두 확률을 더한 거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서로 베타적 이벤트의 전체 확률을 뜻하는 거예요. 자, 베타적 이벤트라고 하는 건 이건 여러분 중학교 시간에 확률 통계에서 배웠을 텐데 자, 이 자리에 브로마이드를 넣을 거예요. 그런데 브로마이드의 종류는 두 개예요. 79 아니면 81. 그럼 봅시다. 79가 들어가면 81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되죠. 81이 들어가도 79는 들어갈 수 없죠.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럼 79가 존재한다, 81이 존재한다는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한 전체 확률은 어떻게 표현한다라고 확률 통계 시간에 배웠어요? 바로 확률 전체를 더한다.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곱하기. 확률을 곱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동시에 가능한 이벤트들에 대한 전체 확률이 바로 곱하기로 표현되죠. 뭔 말이냐면 PQ는 이 자리에 염소를 넣느냐에 대한 확률인 거예요. 35를 넣건 37을 넣건 염소를 배치시킬 건데 염소를 배치시키는 것과 브로마이드를 배치시키는 것은 서로 양립할 수 있어요? 양립 불가해요? 양립할 수 있죠. 여기는 독립적으로 브로마이드 넣고 여기는 독립적으로 염소를 넣으면 되니까. 그러면 그 경우 전체 확률은 곱하기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게 3제곱인 것도 아시겠죠? 바로 염소가 몇 개 있기 때문에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가 또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니까 이를 3승분으로 해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얘를 계산하면 그냥 1인데 왜? 뭐 보시다시피 더해서 1이죠. 더해서 1이죠. 1 곱하기 1이면 1이죠. 뭐 알겠죠? 그럼 왜 이런 쓸데기 없는 것을 하느냐? 면 바로 얘를 전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도 살짝 컨닝하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뭐가 나오느냐? 자, 이게 3승근 막 하는 거 알죠? 뭐 P3승, 뭐 3PQ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고 R까지 하면 계산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P3승 더하기 R, 아니 P3승 R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막 해요. 그럼 막 전개를 하면 막 별의별 게 다 나오는데, 여기 뭐가 하나 나오냐면 중간에 3P Q제곱 R, 그 다음에 Q제곱 R 또 막 쭉 가면 3P 제곱 QS, 그리고 마지막에 Q3승 S. 그래서 총 8개의 항들이 쫙 나오거든요. 그럼 총 8개의 항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쫙 전개를 한 거예요. 구체적인 계산 결과는 뒤에 해설지를 보면 나오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하튼 어떤 컨셉인지는 알겠죠? 그런데 이때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이 녀석, 얘는 누구에 의한 분자량 확률이냐는 거예요. 자, P3승이니까 누가 몇 번 들어간 거예요? 35가 3번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R이니까 79가 한 번 들어간 거죠. 그러면 35 3번에 79 한 번이니까 탄소 원자량 10이랑 더하게 되면 이 녀석이 바로 분자량 196의 존재 확률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각 항들에 대해서 어떤 분자량의 존재 확률인지를 계산할 수 있는데, 요 놈하고 요 놈이 분자량 200, 그리고 마지막 Q3승 S는 37짜리 3번에 81짜리 한 번이 들어가는 거니까 바로 가장 큰 분자량 204를 뜻하는 거겠죠. 그 외에 항들도 있는데 너무 많아서 그냥 얘만 표현을 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자, 요 표기는 뭐냐면 분자량 200의 존재 확률을 이렇게 써보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누구하고 누구를 둬야 돼요? 이것도 분자량 200이고 이것도 분자량 200이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얘하고 얘를 계산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에서 PQR을 저기서 쭈루룩 넣고 계산을 하면 대략값이 뭐가 나온다? 128분의 36이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총 몇 번의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총 5번의 계산을 해야 된다고요. 왜? 아까 분자량이 몇 가지가 나온다고 했어요. 경우의 수는 8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만 동일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총 5가지 분자량이 나올 수 있다고 했죠. 그 5가지 분자량에 대해서 이 항들에 대해 분석을 하면 각 분자량에 대한 존재 확률을 다 따로 계산할 수가 있다고요. 이제 계산이 좀 많기 때문에 다 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 이제 한번 해보고 나중에 해설지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돼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최종 결과는 무엇이냐?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여기 줄게요. 그래서 이 모든 계산을 했다 고 치고 3. 최종 결과는